자, 이번에는 이제 비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조선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가에 나타난 농업 경영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갈 그 운송 수단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정약용 관련된 글이고, 여기는 박지원 관련된 글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기역에 가에 나타난 농업 경영 형태 보면, 밭에 심는 것이 곡식뿐만 아니라 모씨, 뭐 삶, 참외, 오이, 온갖 채소, 약초를 심어서 농사를 잘 지으며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서울과 큰 도시 주변의 팔과 마늘, 배추, 오이밭에는 신목의 땅에는 수년 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커지면서 한성이 커지고 그 주변의 도시들이 커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큰 도시의 사람들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업적인 목적의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농업 경영 형태가 뭐냐? 상업적 농업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열알기에 있는 내용인데 열알기의 이제 내용 중에 그 중국에서 중국 관련된 내용이 있죠. 중국에서는 재물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된다. 그래서 한 곳이죠.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된다는데 그래서 이게 생산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제 운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두 뭐를 쓰기 때문이다. 수혜죠. 수혜를 쓰는 이익이다. 근데 조선에서는 영남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강동 백성들은 아가이 연매를 저저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간과 굴을 분간하지 못하고 등등 있는데 이건 물자가 유통되지 못하는 이 부작용을 얘기한 거죠. 그럼 조선에서는 왜 그 유통이 안 되냐? 이는 수해 같은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요. 네, 수해. 네. 그래갖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가까운 거리면 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지 수레 바퀴 달린 수레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레를 끄는 이유가 뭐죠? 수레를 끄는 거는 말이죠. 말. 소는 이제 뭐 약간 동사를 쓰니까 쓸 수는 없고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전 시대까지만 해도 말이 많았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 초기 때 명나라에서 말을 많이 달라고 이제 요청하니까 공작물로 말 생산을 그냥 진짜 군사용 목적 외에는 생산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를 끌 수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지게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했죠. 근데 지게가 운반할 수 있는 그 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물자 규가 잘 안 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큰 물자들은 되게 배를 싣고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실어온 물자들을 가지고 내륙 곳곳에 가려면 수해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육상 교통수단이. 근데 그게 없고 지게만 있다 보니까 지게를 통해서 뭐냐면 운반할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물자 유통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뭐냐면 새우젓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강과 굴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잘 보지 못하니까 이게 수혜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한번 2000년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다른 목적에서 이제 토지제도 관련돼서 나왔긴 했는데 여기 수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2번 문제. 자, 가로안의 기획의 공통도덕을 간직의 명칭과 그 다음에 가로안의 니은에 들어갈 공통된 등급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거든요. 자, 일단 출처를 보면 진서죠, 진서. 예, 요때 진서는 전국시대 진이 아니라 위진남북조 할 때 이제 서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진. 예, 그래갖고 있고, 요게 이제 한문 해석 부분은 이제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중전을 세워 부품을 정하게 하여 높이거나 낮게 하기를 임의대로 하니 영하와 욕됨이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있고, 자, 처음에는 하항, 하항의 본주인 대중주를 삼았으며 항인 임양이 경박하게 행동하여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위씨 정복을 운수에 이어서 상당히 이끈데 해가지고 이렇게 구품의 제도를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이게 뭐냐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구풍간입본 관련된 사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중정간이고 니은에 들어갈 것은 구품이라는 뜻이죠. 예, 구품. 이 중정간이고 구품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문 해석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사 관련된 한문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문제는 쉬운데 주제는 쉬워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좀 한문 해석 부분이 좀 약간 어렵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분관이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만들었죠? 위나라의 조비가 그 당시 집권하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조조인 한국 이선제처럼 아버지 조조가 이제 한국 이선제처럼 추천을 통해서 명사를 관리하는 어, 관리로 이제 선발하는 방식을 버리고 현실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인재를 구했어요. 예. 그래서 국분간입법을 했는데 국분간입법은 아실 거예요. 그 중앙에서 중정관을 파견해서 향론에 따라서 국품을 나눠서 하죠. 그래서 향론에서 또 국품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 간직을 임할 때 간품은 4등급 아래로 이제 임명을 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2품이면 한 품 2품이면 좀 아래로 6품을 이제 임명하죠. 주로 2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높고 1품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이제 임명받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는 참신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중정관 자체가 이게 뭐예요? 호족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대중정이라고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다 호족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향론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향론 자체도 호족들이 주도를 하니까 실제로는 호족들의 등급에 따라서 가문의 등급에 따라서 선발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제 중앙에 올라면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을 문벌 귀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게 국품 간입본의 주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위진남북 조실 때 귀족 사회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이제 한국사 수업 계획의 일부고 나는 그 수업 계획에 대한 교사의 대안이다. 작성 광고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는 대주제 해갖고 근대 국가 수립 운동 해가지고 이제 대주제 해갖고 쭉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대화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국제 보상 운동, 뭐 이야기 수업, 연표 학습 여기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밑줄 친 니은의 유용성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기억을 보면 이야기 수업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을 파악한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밑줄이 니은은 뭐냐면 니은은 잠깐만요. 연표죠, 연표. 그러니까 이야기 수업을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을 파악하는데 이에 대한 연표의 유용성을 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간의 흐름을 이제 따라 주요 사건을 파악할 때 연표가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나 이런 의미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도움을 주고 역사적 사실들 간의 어떤 종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계통적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자, 그다음 밑줄 친 디귿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쓰고 그 교육적 유용성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디귿은 요거죠. 자, 구차시에는 구체 보상 운동이나 정리병 등을 그 성격을 주목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한다. 시대적 지향을 공유하는 사건들이 묶어.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어떤 이제 사건의 내적인 것들을 묶는 거, 정신,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묶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슨 개념이라고 하죠? 총괄 개념이라고 하죠. 총괄 개념. 음, 총괄적 설명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국권 회복 운동이라는 개념을 형성했어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총괄적 설명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뭐죠? 교육적 유용성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그래서 총괄적 설명 방식 유용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종합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며 역사학습에 구조화를 도울 수 있다. 네,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인연과 동향을 관련시켜서 이해하며 사건의 상호관계를 전체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사건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정보를 찾는 데 유용하며 역사의 사고를 기여할 수 있다. 자, 과거의 구체의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한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등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교육적 의도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대주제를 마무리하는데 역사를 사고를 하면서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연표를 제작하고 다음에 그 연표를 이용해 내가 쓰는 근대사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길 내가 쓰는 근대사 이야기를 작성하는데 이 연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표에 뭔가 내용이 적혔으면 이런 것들 적을 수 없잖아요. 내가 쓴 근대사 이야기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백연포라고 백연포. 음. 그래서 백연포는 교육적 의도가 뭐냐 이걸 읽는데 자 이걸 이제 보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하다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역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정리용이나 형성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역사적 관련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뭐 등등등 있는데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에 따라 다 좌우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포학습이라든지 총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기출에 나왔던 거고 기본서에 명확하게 딱 적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전에 이제 A형 문제 12번 문제 있잖아요. 이 12번 문제처럼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추론할 수밖에 없죠. 답이 정하지 않은데 이거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틀리면 그냥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야. 남들 다 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볼게요. 자, 다음을 읽고 읽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전쟁에서 거의 모든 유럽 열강이 참여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전쟁은 뭘까? 이 전쟁. 이 전쟁은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 보통 7년 전쟁은 보통 이제 1, 2차 세계대전 비견할 만큼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중 18세기 때 중에 세계사를 보시면 돼요. 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럽 각국이 그 당시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둘러싸고 또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크게 대립했던 그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싸우는데 그때 이제 크게 이제 인도하고 어디에 싸우죠? 예, 아메리카 북미 지역에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프라시 전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에 영국이 승리했죠. 그 다음에 저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식민지 전쟁은 그 당시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식민지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겨요? 영국이 이기죠. 영국. 영국이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식민지 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이 파리 조약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200년 동안 지속됐던 영국과 프랑스 간 식민지 전쟁이 이때 마무리된다. 그래서 이 식민지 전쟁은 이런 유럽의 왕조 전쟁과 연결돼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7년 전쟁이야. 7년 전쟁이 참여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났는데 자, 이때 아메리카 인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정쟁의 종결로 더불어 파리 조약이 체결됐고 파리 조약의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파리 조약은 영토 변화가 되게 심했는데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의 영토가 심했죠.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의 캐나다 미시시비강 동쪽 지역을 이제 양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영국의 플로리다를 양도하고 하였고 프랑스의 뉴올리즈를 포함한 루이지아나를 얻었다. 자, 요 디귿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건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 예. 그래서 영국의 플로리다를 양도했고, 근데 물론 플로리다는 다시 이제 나중에 에스파냐 쪽 넘어가긴 하지만 프랑스의 뉴올리전을 포함한 루이지아나를 얻었다. 이 루이지아나는 땅이 되게 커요. 오늘날 그 뭐냐면 중서부 지역이야. 중서부 지역. 그래서 딱 보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대서양 태평양 쪽이 있고 여기가 대서양 쪽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 이제 이쪽 쪽으로 이제 장악했죠. 13주. 그래서 미국은 여기가 북부고 여기가 중부고 여기가 남부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미시시간 유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오늘 중서부 지역이죠. 그래서 중서부 지역이 이쪽 서쪽이 더 나오면 서부라고 해요. 서부. 그래서
중서부 지역이 이제 요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땅이 지금의 루이지애나주뿐 마냥 어마어마한 이제 뭐냐면 땅이죠. 예.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를 얻었고 그래서 프랑스부터 뉴올리언스와 루이지애나를 얻었다. 그러면 프랑스가 이 땅을 또 어디 얻느냐? 이거 원래는 프랑스 땅이었다 다시 이제 뭐냐 프랑스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나폴레옹 때 이제 거기 스페인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 뭐 전쟁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관리하기 좀 힘들잖아. 전쟁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갖다 판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의 승자 중에 하나의 프로이센은 신성 노망제부터 배치한 오스트리아 맞설 정도 강력한 국가를 성장했고, 자, 이 전쟁을 이끈 누구는 프로이센은 유럽의 군사력을 만든 지도자였다. 자, 요 전쟁, 7년 전쟁에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리드리 2세죠. 프리드리 2세. 예. 그래서 이제 요인데,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추홀진 니은의 전투의 명칭을 쓰고 인도에서 충돌했다. 이거는 프레시 전투, 프레시 전투고. 그냥 이들 계기가 일어난 인도 내 미추홀진 기억의 양상을 쓰시오. 영국과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 관련된 인도에서 양상을 하는데 원래 이제 프레시언트의 이유가 뭐냐면 배경이 벵골 지방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둘러싸고 싸운 거예요. 벵골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죠? 자, 인도가 있으면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이 인더스강이고 이쪽이 겐지스강이잖아요. 오늘날 여기 말레이시아인데 방글라데시 같죠? 예. 그 방글라데시 이쪽. 그래서 이쪽을 방글라데시 그 주변 지역을 벵골이라고 해요. 캘커트가 이제 주요 도시죠. 예, 그 당시 방글라데시는 이제 이 벵골 지역의 한 주였고요. 한 부분이었고 이 벵골이 인도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심 도시가 캘커타라는 도시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인도를 장악하려면 이 벵골 지방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나.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인도 통치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첩춘첩춘 해갖고 인도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동인도에서의 근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뉴델리나 뭐 델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있는 거냐? 여기였어. 캘커타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도는 그 벵골 지방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 영국에 뺏겼고 이전 투 영국 인도 전역을 장악한 발파를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영국이 무굴 황제부터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도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인도가 요 캘커타를 바탕으로 이제 벵골에서 이제 이렇게 나갔잖아요. 확대된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 전역을 완벽하게 직접적으로 통치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도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 영국인들은 와봤자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넘어서 중요 대도시 거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대개 보면 이제 거기에 있었던 조그만 소왕국도 있어요. 그들은 이제 통치권 인정하고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이제 유지됐던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국들 입장 올 때는 어차피 그 뭐 예전에 무굴 제국 할 때도 그렇게 지배받았고 영국이 지배받는 건 주인만 바뀌어진 것뿐이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또 유리한 것도 주거든요. 뭐 자기 자식들 뭐 유학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선진 문물도 알려주고 하니까 그냥 영국의 어떤 통치에 순응하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스페인이고 가로 안에 니은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쓴 적자의 명칭을 쓰시오. 이거는 프리드 2세가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 게 다음 마키아벨리아야.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밤 마키아벨리눔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174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걸 이제 쓰여진 계기를 보면, 이 프레드린 2세가 우리가 보면 전제군주 막 싸움의 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었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프레드린 비에는 1세로 군인왕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당연히 이제 프레드린 2세가 억압적으로 놓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젊을 때는 음악을 좋아하고 플루트 연주를 잘했다고 시를 즐겼고 그리고 프랑스 문화에 심취되어 프랑스어를 썼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몽 사상가인 볼테를 흠모하고 그와 편지를 주고받는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반 마키아벨리론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1740년에 프랑스 프로이센 국왕인 마키아의 군주를 비판해 쓴 책인데 그래서 이제
도덕적 이상으로서 군주의 모습을 제시해서 마키아벨리즘을 비판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주는 국가의 제일 공복에 불과하다. 이 말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그렇고 막상 그가 집권하니까 실제 그의 아버지보다 더 심했죠. 아니 마키아벨리즘의 표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는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절대적 군주였고요. 그리고 포유세의 궁극주의 관료제의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 우리가 교과서만 제대로 읽어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기본서나 이런 것들은.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죠. 이 5번 문제는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 간사 협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좀 알려면 그좀 약간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자, 원래 1910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병탄이 됐죠. 한일 병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같은 이제 뭐냐 국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세를 폐지해야 되겠죠. 근데 일본이 관세를 폐지 안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그 당시 외국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이제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나름대로 또 개정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 서양 국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그냥 먹으면 되는데 무슨 뭐 을사조약이니 뭐 을사조약이니 하면서 이렇게 여러 조약들 맺잖아요. 예, 한일 의정서 등등등 이렇게 조약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권리를 하나하나 먹었던 게 뭐냐면 외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외국 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뭐냐 조선을 먹는다는 보여주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관세를 없앴던 이유도 또 똑같은 이유야. 그 당시 이제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이제 물건을 갖다 팔고 있는데 관세를 그냥 뭐냐면 없애버리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세 어, 그 없애버리면 당연히 서양 열강들이 어떻게 될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왜 이거 차별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불평등 조약을 이제 뭐냐면 개선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의 눈치를 보고 10년 뒤에 논아보자. 10년 뒤에 관세 없애겠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세 없애겠다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의 관계도 같이 봐야 돼.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안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이 지났어. 어. 그래갖고 1920년이 이제 딱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원래 계획들은 이제 뭐냐면 관세는 이제 폐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 보면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야. 1920년에. 이 관세는 이제 뭐냐면 폐지하면 일본의 값싼 상품들이 와서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찌할까 하면서 글 써놓은 거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총독부 입장 올 때도 상당히 좀 불리한 것도 있어요. 요 당시 총독부가. 왜냐면 총독부는 이제 왜 불리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원칙이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인데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국을 통치한다. 가성비 원칙이 있어, 가성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거 있냐면 일본 한국 식민지 조선의 통치 비용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조선 총독부 입장 올 때는 외국부터 일본부터 이제 본국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조선 식민지 통치 비용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당시 한국은 농업 국가였죠. 해봤자 지세 수입밖에 없고 그래도 이게 관세 수입인데 이 관세 수입 없어지면 어떻게 있어요? 예, 그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좀 수정해서 1923년 3년 후 좀 유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결국에는 주주와 면직무를 제외하고 주요하고 면직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관세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싼 일본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야. 예, 이 과정들. 자, 그래서 근데 왜 주주와 면직무를 제외시킬까? 이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제 생각에 이거 찾아도 이게 없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노동지합적인 사업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싼 그 노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싼 이제 뭐냐면 조선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조선의 값싼 이제 면직물들이 일본에 건너고 일본의 면직이 폭삭 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하여튼 주류와 면직물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세 결정이 이제 되고 간세 철폐가 이제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죠. 이 조선인 상공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것이 이제 그 유명한 1923년에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거죠. 예. 아, 20년이에요. 이거는 20년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된 건 23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뭘 강조하냐? 자, 구미각공은 지금같이 상공을 발달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여기 디귿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아, 보호무역이죠. 그래서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가지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국의 어떤 그 뭐냐면 물건을 스스로 뭐냐면 사서 쓰자. 그래서 조선인 건 조선인 거 쓰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근데 일종의 예국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사품 예원과 국내 생산 진흥을 주장을 했던 것이 물산 장려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3년 4월 1일부터 이제 뭐냐면 그 관세법을 조정해가지고 주종, 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면직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이제 관세를 철폐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품목을 쓰시오. 자, 기역은 아까처럼 보호무역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냥 니은은 이제 면직물 쓰시면 되겠죠. 자, 가해 시점에 이거 그 당시 관세 개정 문제가 대두한 이유를 쓰시오. 자, 강제 병합 당시에 국제 통상에 마찰을 우려해서 10년간 유지했던 관세율이 만료했기 때문에 그러시면 돼요. 1920년이잖아.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해서 고발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또 유예를 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 근데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뭘 주장했냐면 누구 이걸 뭐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전시 뭐 공산주의 아니 뭐라고 주장했어. 어 그래서 이제 간세철도의 배경을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전후공항이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1차 대전까지는 아까 이제 일본이 경기에 사왔잖아요. 근데 경기가 이제 죽었죠. 1차 대전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때 경기 침체가 일어났는데 이게 1920년이에요. 경제공황이 났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안 돼. 물론 시기적으로는 맞아 떨어지는 몰라도 이거하고 지금 관세철폐하고 이제 뭔 상관이야? 뭐 관세철폐를 해가지고 그 뭐냐면 일본이 이제 싼 물건을 이렇게 파니까 뭐 생산이 증대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관련된 근거가 없어요. 예.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픽션이니 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 난 이런 거 나오면 참 허무하거든요? 기껏 자료를 그냥 다 찾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뭐 근거도 없는, 뭐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그 픽션이니 뭐 지통이 하면서 들먹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럼 뭐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게 뭐 근거를 뭐 제시하면 뭐 이거 보고 참조를 하지. 예.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재 보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관세 개정 문제에 대해서 대두한 이유를 이제 봤고요. 다와 같이 이익 관세가 이제 철폐된 거는 일본 조선인 자본가 철폐된 이후에 일본 조선인 자본가들이 자치론을 관심을 보이면서 설치를 원했던 정치기구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조선의회죠. 조선의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조선의회 하니까 고유명사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의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술형이야 일반 명사 정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는 자치론과 관련된 건데요. 요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자치론의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이제 좀 알 필요 있겠죠. 하나가 참정권 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치론이야. 네. 자치론. 이 자치론이 좀 크고 이게 작은 범위 자치론인데 참정권 운동은 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자치는 지방자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 예, 자치론이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인데 지방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일본의 그 당시 식민지였 일본의 하나의 지방이죠. 조선이라는 지방.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참정권이라는 것은 일본에 보면 중의원이 있죠.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 참여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일랜드에 보면 이제 아일랜드 국민당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영국이 지배를 받을 때 아일랜드인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영국 위에 보냈잖아. 하원이나 이런데 그것 좀 우리 좀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참정권 운동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중의원에서 조선의 민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뭔가 뭐 조선의 민도가 이제 올라간 다음에 좀 하겠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게 이제 1944년인가? 그러니까 전쟁 거의 막바지 때에 가서야 중의원에서 그래 허락할게 하면서 해준 거야. 근데 이미 1944년 전쟁 중이었고 요게 뭐그 본국에 일본 본국에 선고도 안 하고 그게 뭐 대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이 그게 끝난 거고 지방자치를 주장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도 이제 조선의 지방을 자치적으로 해갖고 의회도 만들고 그러자. 그래서 만든 조선의 의회를 만들어서 조선 의회가 만들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정회는 단체를 만들어 했지만 이것도 흐지부지 되지 됐고 일본에 의해서 뭐 이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상해 조개와 관련된 거야. 네, 조개. 조개. 그래서 이 조개 또는 우리나라 거류지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조개 설립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문제가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문 서적에서 낸 것 같아. 그냥 이런 문제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건너뛰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 보면 다음 전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조개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중국의 이제 조개 설립의 근거는 아편 전쟁의 패배로 중국이 열강을 맺은 일련의 조약에 이르는다. 상하이 조개 같은 거 있죠? 땡땡 영사와 상하이 도대 간의 1차 토지 장정을 체결하면서 공식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전란으로 그 본래 외국인들이 거주만 허용했던 조개에 중국인 난민들이 대거 유입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기역에. 기획의 명칭을 쓰시오. 미추진 기업. 자, 이 전란이 뭐냐? 전란이 이건 소도의 반란이에요. 소도의. 그래서 이게 태평천국 운동하고 또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소도회라고 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태평천국 운동 때 이제 막 그 강남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외국군이 이제 공격을 해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많은 난민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 직접적인 사건은 태평천국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막 그 태평천국이 그 부근에서 날뛰니까 상하이 부근에 있었던 소도회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하고 소도의 반란이 서로 연결돼 있어. 예.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이 답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이게 소동의 반란이 훨씬 더 답에 가까워서 이제 적어놓긴 했어요. 예.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파악을 해두시고 여기 해라고 들어간 거 있죠. 보통 이제 근대사 보면 중국 근대사 보면 해당이 있고 교당이 있어. 해당은 주로 강남에서 활동했던 반청적 성격의 어떤 비밀결사 조직이고요. 네, 교단은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당도 이게 위화교도 여기에 속하고 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삼합회 뭐 이런 것도 해당에 속하겠죠. 소도회니까 이제 대도회가 있기 때문에 소도가 있겠죠. 대도회, 소도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조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도 조개가 있었죠. 우리나라 일본은 조개라고 하지 않고 거루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개들은 그 뭐냐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조직이 있었어. 공보구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있고 이강수가 이제 상해에서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임시정부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등등해갖고 이제 상해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요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상해 조개의 어떤 특징이 있죠. 상해 조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상해 조개를 보면 이거 문제 물어봤죠. A와 B와 C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A 조개는 이제 어디냐면 여기를 공동조개라고 해요. 공동조개.
예. 그래서 그 상해에 보면 항포강이라고 있어요. 장강 그 하류 저 지주인 항포강이 그 중간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 북쪽 지역에 공동 조개가 있어. 공동 조개.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냐면 이 B가 요쪽 지역이죠. 요쪽 지역이 이제 프랑스 쪽이야. 프랑스 쪽에. 그리고 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뭐냐면 그 하계라고 해. 하계. 그것도 중화할 때 하죠 있죠. 하계. 여기 중국의 거주 지역이에요. 예, 거주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조개 지역이. 그래서 상하이 조개 세 가지인데 이 조개 그림이 교과서에 있더라고. 동아시아 교과서인가 뭐 미래인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럼 상하이 조개는 언제 처음에 설치됐냐? 1845년에 영국에서 먼저 설치됐죠. 영국에서. 영국 조개가 이제 설치되고 1848년에 홍굴 중심에서 미국 조개가 이제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뒤 있다가 이제 프랑스 조개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각각의 조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상당히 뭐냐면 낭비군요. 왜냐면 조개 자체가 좀 규모가 적고 거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기에 일일이 공무원이나 경찰 같은 거 파견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조개하고 미국 조개가 합의하에 공동 조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공동조개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조개 체계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니까 지배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군들이 상하이에 주둔하게 되죠.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눠지면 일본 제국이 통치하는 하계 지역과 그다음 공공조개, 프랑스 조개 이렇게 나눠져. 그러다가 이후에 영국이 상하이에 철수하고 태평양 전쟁에 위해서 이제 일본군이 다 거기에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공공조기에 있었던 이제 영국과 미국인들은 이제 억류당했죠. 예. 게다가 이제 1931년에 1943년에 상하이 공공조기에는 그 왕지웨이의 정권에 그 양두리죠. 왕제는 이제 나중에 제 중국사 할 때 설명했지만 그 당시 국민당에 있다가 장개석을 이제 에서 나와서 일본에 들어가서 중경 뭐 계대정부를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경인가? 아니 난경 계대정부를 세웠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많아지면서 공공주의가 철폐가 돼요. 국민정부의 흡수되는 그 역사를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니은으로 인해서 조개의 성격 변화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공보국에 대해서 이제 성격 변화는 뭐냐면 원래 조개라는 곳은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중국인과 서구인들 분리시킨 공간으로서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중국인과 서구를 분리시킨 공간에서 이 공부를 통해서 시정 관리 구성 외국인 독점적 관리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원래는 그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중국인과 서구를 분리시킨 공간으로서 조개를 만들었는데 이 공부국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정 관리 구성된 외국인들의 독점적 관리 공간으로 바뀌었다. 의미 변화가 있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를 읽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도시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잠깐 좀 보고 읽을게요. 이게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낸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답이 다 걸려 있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야? 참 좀 하세요. 이게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자기 취향대로 낸 것 같아 그냥.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는데 도시는 역사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데 여기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샀거든요. 예. 자, 하여튼 보고 조개는 물론 서구가 무력으로 중국을 압박한 결과 얻어낸 전리품이다. 그렇지만 중국 권력자 입장에서는 정통적 세계관이나 대외 정책이 완전히 배리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배치된 건 아니었다. 배리된 건 그래갖고 하양벌거는 뭐야? 중국과 양놈은 따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과 서구인이 따로 떼어나 접촉하지 못하는 원칙에 어서 서구인들이 중국인들 거주 영역 밖에 빈 땅을 내준 것이다. 근데 침략자 땅을 양보한 가운데 중화가 많이 구만 중화적 세계는 역전했는데 이 공보국의 존재 때문에 여기 이제 시정관리기구로 바뀌면서 이런 따로 떼어진 그 곳이 일종의 이제 독점적인 서양인들의 독점적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경주학 때 영사재판권을 줬다고 했잖아요. 영사재판권. 이것도 뭐냐면 하향 벌교의 원칙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그 당시 이제 중국인 통치자 입장 볼 때는 서양인들의 문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법은 중국인들과 어떤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영사재판을 쓴 거야.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추홀진 디귿을 참고해서 다지도의 학인들 세 구역이 명칠서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죠? 네, 넘어가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김교사의 수업 개요고, 나는 전시에 준비한 학생 모든 회의의 이제 장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건 역사 수업과 관련된데 그림과 사진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하는데, 여기 너무 이제 예문이 길어가지고, 요거는 여기 것을 보고 나서 난다 해서 연결시켜서 이제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먼저 보고, 관련된 부문 내용을 찾아서 볼게요. 자, 밑줄친 기획과 같은 교사의 전문 지식을 슐만이 제시한 용어를 쓰고 그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면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 그리고 각종 교육과정 자료를 확인해 보니 자료 땡땡 가문과 올해 땡땡 가문의 오늘의 아동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그 뭐냐면 각 교과학의 교과학에서 아동 문제 다룬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지식일까요? 슐만의 지식이었다면 교육과정 지식이다. 교육과정. 그래서 이 교육과정 지식은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해. 잠깐만,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했네. 예. 자, 교육과정 지식의 정의를 보면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교환된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고요.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 주제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 과정, 전 학년에 배웠거나 다음 학년에 다룰 주제와 연관시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애워갖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서 자, 가로 안에 니은에 공통돼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친 디귿 같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와인부가 제시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니은을 들어간 건 내용을 볼까요? 여기 보면 그림 자료가 있어요. 아동의 노동 역사에서 생생한 그림 자료와 사진 글을 보니 글로 있는 것보다 당시 상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학생 C가 보면 자, 전시에 관련자들은 아동의 노동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려면 눈에 보이는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해. 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이건 당시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하고 사회상을 같이 설명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과 사회성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요거는 학생 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사가 설명할 때 뭔가 유의점인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야. 시대적 상황과 사회상을 같이 설명해라. 그 내용이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B는 보면 선생님께서 문헌사를 볼 때 조심할 점이 많다고 하셨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을 노동자 고용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는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빠뜨린 건 아닌지 탐정이 되는 거. 예.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 있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걸 찾아낼 필요가 있죠. 예. 이걸 들여다봐야 할 것이야. 기록할 수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 예, 적극적인 행위.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있어?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죠. 와인버거 제시한 거였어. 예. 자기가 생각하는 거 쓰면 안 되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 사고방법을. 우리가 이제 부재 증거 고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와인버그의 부재 증거 고려라고 하는데 요 관련된 문제가 그 예전에 나왔어요. 이게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발견법, 와인버그의 발견법. 그 와인버그의 발견법은 사료가 부족하고 왜곡되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나온 사료 비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재 증거 고려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썰럼호스 발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가는 기독자의 증언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나 기독자가 이제 숨기려고 하는 사실까지 밝혀낸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한번 또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와인버그의 이제 발견법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죠. 자, 다음 제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년 10월에 기억이 발생한 후부터 시국 수습 대책과 공산주의 세력을 대비하고자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국가대사 시에는 학도들이 총 걸기에서 족을 수하며 민족적 요청에 따라 학도국당 결성을 준비하면서 오던 중 서울시 8월 서울 운동장에서 뭐 등등 있다. 호국당 결성했다. 자, 시기가 이제 1949년 3월 9일이죠. 이승만이 통치했던 시기예요. 이승만. 예. 그래서 이 시월에 들어갈 것이 뭘까요? 예, 이 시월에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949년 10월 달에 작년 10월이니까 1948년 10월이죠. 이런 사건 연도를 알면 여기에 유추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으로도 맞출 수 있죠. 여수 순천 사건 이외에 여러 가지 변화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이거 밑에 이제 나온 거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내 자익들 속탄하기 위해서 수군 작업이 있었어. 왜냐면 우리나라 그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 때 군대에 사회주의 계열들이 많았어요. 박정희도 이제 한때는 남로당의 형의 받아서 남로당의 프락치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학도 후국당도 결성됐어요. 예. 학도국단도 개설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보도연맹 있죠. 우리가 빨갱이 사냥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정양한 자를 모집해서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인데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1949년에 만들어진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밑에 학도국단을 선언했는데 학도국단은 이승만 정부 때 뭘 했냐면 일종의 군사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간제 행사할 때 동원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학도국단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많이 많으니까 이공화국 사일구혁명이 일어나고서 폐지됐다가 나중에 유신 정권 때 다시 부활하죠. 약도 호국당 관련된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가도안의 기획에 발달이 된 사건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순 순천 사건에 발달해서 했던 사건, 영향력이 4.3 사건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4.3 사건, 4.3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4년대가 여순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주도 파견하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안에는 남노동 계열의 사회주의자들이 14년대 지도부를 이제 장악하고 나서 뭐냐, 걸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족상장의 제주도 출동 반대, 경찰타도, 남북통일만 민중의 군대로 이렇게 해갖고 호소하면서 했고, 여수 응대를 장악했고요. 북쪽에 순천까지 진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남 동부 지역까지 일시 장악하게 됐는데 그 외에 이승만 정권은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파기 진압을 했어. 그래서 이때 진압된 후에 반란군인들과 일부 주민들이 빨치산을 조직해서 유격전을 전개했다고 하거든요. 예. 원래 이제 이 빨치산들은 6.25 전쟁 직전에 이미 탈환돼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 때 지리산 빨치산하고 연계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에 그 군대 내에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그 당시 이제 자익 계열들 대규모 숙청을 했어. 숙군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강복군 계통도 있었는데 이 지휘관들도 축출했고 반공인을 강화시킨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정군인의 5%에 해당하는 한 5천 명 정도를 숙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정희도 남로당 그 조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다가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 강제 적용하다가 강제 정역당했다가 6.25 전쟁 때 다시 이제 군대 복귀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군 작업을 통해 빈자리는 일본 군계, 그러니까 만주군하고 이제 일본군 장교들을 나갔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국가보안법이 1948년 만들었고요. 개헌법이 1949년, 국민보도혁명이 그 1949년, 학도국단이 49년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조건이 주어졌죠. 1948년. 연도를 알아야 돼. 근현대사 문제 보시면 연도를 알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좀 연도에 민감해요. 예.
그래서 48년에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을 이제 뭐냐면 어,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일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 숙군 작업. 이게 이제 78년에 했고 79년은 국민보도연맹 학도국당 49년 79년에 49년 개헌법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볼게요. 밑줄친 니은이 부활한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니은이 어디야? 학도국당이요. 학도국당이 부활한 시점에 대통령 선출 기구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4.19 혁명 때 없어졌죠. 허도 가도 정부 때 해체됐는데 그 뒤에 다시 부활했어. 이게 유신 정권 때거든요. 정확한 부활 시점은 뭐냐면 1975년, 아이고, 1975년 5월 달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때 학도국단은 이제 부활했고 요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유신 정권 때니까 그 당시 대통령 선출 기구는 뭐죠? 국민주체 국민회의. 그러니까 국민주체 국민회의,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 제도에서 대통령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세 명 있어요. 한 명이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화, 그 다음에 전두환이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한번 뽑고 또 법을 고쳐서 또 간선제 형식으로 또 뽑고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9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부빈 전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 왕의 군대가 그다음 잉글랜드 왕, 프랑드 백작, 신성노 황제 동맹국을 격파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크게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 왕은 누구냐? 이건 필립 2세죠. 필립 2세. 어. 그래서 요 당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잉글랜드는 노르망주나 플란테지네트 왕조를 거쳐갖고 프랑스 안에 노르망디, 메인, 앙주, 뚜레이, 아키네, 가스코너 같은 강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잉글랜드 왕은 명목상 프랑스 왕이 제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프랑스 왕보다 더 많은 권한을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왕 개인이 프랑스 왕 간의 어떤 주종관계를 맺었다는 것 뿐이지 이게 잉글랜드 왕국이 프랑스 왕국 속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잉글랜드 왕국은 프랑스 영토에 자국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사람들은 뭐 제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카페 왕조 여러 역대 왕들은 자국 내 잉글랜드 영토 어떻게든 프랑스 왕국을 편입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필립 2세야. 필립 2세는 잉글랜드 왕 리처드 사자 신왕과 함께 3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 중에 돌아와서 그 당시 사자시황, 사자왕의 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그 영토를 탈취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발이 많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 사자왕이 죽고 나서 그 동생이 멍청한 존이 뭐냐 등장했죠. 그래서 필립 2세는 존 왕이 자기 신하인 그 영주인 누신왕의 아내를 약혼녀를 빼앗다는 진적이 도니까 이들 계획에 존 왕을 호출했어요. 근데 존 왕이 오지 않는 거야. 그건 뭘까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조난이 오지 않으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제후가 내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프랑스 내 영토를 몰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에 반발하니까 조항이 조카인 신성노무 황제 오토 4세와 동맹을 맺고 필립 2세를 공격했지만 앞에 나온 부빈 전투에서 패퇴했고요. 이 전투를 계기로 프랑스는 프랑스의 잉글랜드 영토를 상당히 회복했죠. 아키테, 가스코노, 기에노 등 지역만 그러니까 가스코노, 기에노, 그 아키테 지역, 그 남부 지역이죠, 주로. 남부 지역을 제외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영국, 잉글랜드 영토를 회복했고요. 남부 지역, 아키테, 가스코노 이런 지역은 나중에 100년 전쟁 이후에 프랑스 영토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필립 2세 같은 경우에 영토 확장에도 이제 영토 확장했으니까 좀 더 그에 맞는 이제 내신을 어, 다듬어야 될 거냐? 그래서 지방 행정 조직을 체계화시키죠. 지방의 바이니, 셰네셰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봉건 통제를 이제 했고 봉건 제도를 통제했고요. 대부분 바이나 이런 사람들 세네사는 대부분 그 어떤 사람 불주자 출신이야.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종의 지방 관리로서
그 지방의 사법이나 조세도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거는 대현장이죠. 대현장. 예. 그래갖고 이제 요때 가에는 조낭이죠. 조낭.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로안에 기역의 인명을 써라. 어, 앞에 이제 부빈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 필립 2세죠. 그 다음에 가로안에 디귿의 공통으로 들어갈 인명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게 디귿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냐면 프리드니 2세요. 프리드니 2세. 예. 그래서 이 프리드니 2세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좀 적어놨는데 요걸 설명하려면 뭐 독일의 그 왕조 역사까지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프레드 2세 전에 프레드 1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프레드 2세, 1세 때부터 이제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 프레드 2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독일 황제는 이탈리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교황을 이제 장악해야지 자신의 어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교황을 직접 장악을 했는데 이 독일 본토에서 교황령까지 가는 그 길에 롬바디아 지역이 있어요. 그 롬바디아 지역을 장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 롬바디아에서 그냥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롬바디아 도시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어, 네나노 지역에서 전투에서 이 프리데이스를 패배를 시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리데이 1세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결혼 동맹을 해갖고 이제 차후에 하자 해가지고 뭐 결혼 동맹 갖고 이제 해서 시칠리아 쪽에 이제 왕국들을 장악하고 이제 합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여러 번의 이제 프리데이 1세가 죽고 나서 여러 번의 이제 뭐냐면 여러 황제들이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거쳐서 프레디 2세가 등장. 중간에 되게 많이 생략됐어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하고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보세요. 프레디 2세는 이게 교황하고 가는 관계가 직관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탈리아 문제하고 십자군 참여 문제가 갈등이 빚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그레고리 9세에 의해서 파문에 처하게 됐고 결국에는 떠밀려 가지고 6차 십자군에 참여했거든요. 프리드리 2세가. 근데 원래 교황은 예루살렘을 전쟁을 통해서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타협을 통해서 한 거야. 계란을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그 당시 하여튼 이렇게 타협해갖고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나사렛, 베들레헴을 일시에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것 때문에 교황부터 이제 뭐냐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기독교인의 공을 샀고 나중에 이 합병이 깨지게 되죠. 결국에는 약간 이제 장악했던 그들 지역도 이제 다시 이산세로 넘어가고 그런 이제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레드 2세도 저기 자기 할아버지죠. 프레드 1세와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게 독일보다는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제국의 이익을 헌장을 발표해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독일 제국들이 멋대로 놀 수 있도록 뭐냐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법권도 부여하고 세수도 그냥 멋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이탈리아나 그 이탈리아 시치아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이 멜핀 헌장을 둬갖고 국왕주의의 절대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죠. 이 현장을 통해 왕의 권한 강조되고 귀족과 도시민의 특권을 축소하고요. 민영사 사건들은 왕의 법정에 해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칠리아 11개 주 구분해서 다 뭐냐면 검찰관과 자사를 통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 통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그 당시 이제 롬바디아 도시도 반발을 또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 메피 현장은 롬바디아 도시까지 확장시키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동맹이 결성하고 그다음에 이노케티르 사세는 또 황제를 판문하면서 동맹을 지원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가 이 롬바디아 지역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전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포에드 2세 이후부터는 강력한 황제권이 사라지게 돼. 그리고 독일 제후들은 포에드 2세가 이제 했던 독일 제후 이익을 위한 헌장 이후에 완전 독립된 세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의 아들 코한드가 사망 후에 이제 호헨슈타트반은 완전히 멸망했다. 끝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다 적어놨거든요. 예.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니을의 내용에 담은 문서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니을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절대주의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 프리드 2세가. 이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멜핀 연장이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시칠리아, 자기가 이제 통치한 나라가 시칠리아 왕국이죠. 요게 있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롬바디아 평원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들까지 적용하려니까 당연히 반발 날 수밖에 없겠죠. 자, 나에 나타난 왕권의 성격을 나는 이제 요거는 대연작이죠. 여기 보면 밑줄치 니은과 비교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근데 자, 요거는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비교. 그래서 이제 비교니까 여기 공통점과 뭐가 있겠죠? 차이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때 있는데 공통점은 이제 뭐냐면 이건 본건적 문서예요. 그러니까 멜핀 현장이든 그 밑에 그 대원장이든 어떤 봉건적 문서적 성격을 띠고 있죠. 이게 일단. 예. 근데 제가 이걸 답을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통점 찾아도 없어. 제 생각에 그냥 봉건적 문서.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봉건적 문서가. 차이점은 이제 명확히 나와. 그래서 차이점만 적어놓은 거야. 아마 이게 뭔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에 봉건적 문서가 공통적인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는 왕의 권한도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대원장 자체가.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니는 왕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귀족과 도시민의 특권을 축소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 서계 부분에 있더라고요. 서계 부분에. 그래갖고 여기도 있고 그 사회부는 그 서양사인가? 거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놓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뭐 하여튼 그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네. 자, 10번 문제는 사료 문제인데 이거 되게 사료가 어려워요. 이런 걸 어떻게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틀려고 낸 것 같아. 이렇게 학대시켜 볼게요. 이게 그냥 사료 자체가 되게 어렵게 냈더라고, 이게 보니까. 제대로 해석하신 분도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뭐 틀리라고 낸 것 같긴 한데, 10번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가해 인물이 뭐다 써라 했는데, 이거 무슨, 제가 이게 사료를 찾았는데, 아마 이게 둘 다 신한결사 운동 관련된 사료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 어디에서 어떤 사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출처를 잘 찾기는 힘들었는데, 일단 그게 신한결사 자료라고 알 수 있는 게 이게 결사라는 말 있잖아요. 결사. 결사. 그 결사라는 것은 이제 보통 사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가 보통 그 수도원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수도원. 아니 수도원이 아니라 어떤 모임, 집단. 그런 뜻이야. 이 결사 의미야. 그리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단서를 이제 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유 자체가. 네. 그래갖고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변별력 떨어지긴 하는데 요게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 요새와 관련된 거 요새. 음. 자, 그래서 요새와 관련된 거고 요새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 보통 요새가 이제 백년결사라는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예, 백년결사.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백년결사는 청태종 승려이 요새가 많아요. 청태종 하면 우리가 교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선정화 됐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백년결사를 만들고 그 백년사에 이제 결성했던 사회계층 지방 토우나 독서층 출신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뭐가 물어보냐면 요새 사상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한국사 통론이나 여기에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어마어마하게 좀 힘든 문제였어. 그래서 제가 일단 분석을 해놨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적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죠. 그래서 법화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선사상에 관심을 가졌지만 정토관을 더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 원효의 정토 왕생 사상을 중시했고, 그다음에 청태종을 바탕하고 있으며 실천적 수행 방식으로 송대 초에 신앙결사 맥락을 개선했다.
왜냐면 신앙결사 운동은 그 당송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온 걸 이제 만들어진 건데 결사라는 거는 그 당시 당송 시대 때 불교가 타락하니까 산 같은 데 올려서 좀 세속화 끊고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원래 그 불교의 이념들 부처님의 마음을 찾자는 그게 운동이 결사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원래 그 원시 불교의 어떤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불교계의 자정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 운동처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와 관련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나와 관련된 사료도 여기 있는데 뭐 각자 이제 보시고 자, 나와 관련된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되는 해심과 관련된 사료예요. 해심. 해심. 진훈의 제자가 해심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이제 뭐냐면 해심과 관련된 내용이고 해심. 그 다음에 니은은 체위와 관련된 것. 체위. 체위 또는 체우라고 하죠. 체우. 원래 이제 해심은 유학자 출신으로서 이제 수선사 진울차가 승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울이 입적하니까 그를 이어서 순서 운동을 이끌었던 거죠. 그래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진울 같은 경우에 정치권하고 좀 약간 거리를 뒀어. 근데 혜진 같은 경우에는 수선사 때는 최후 정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최후의 순사 운동은 그 당시 이제 교단 발전 이렇게 최후 정권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고 커나갔죠. 그 대표의 최후의 아들이 만종과 만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망나니들인데 얘네들이 해신 문화에도 출가를 했고 그리고 최후의 후원 때문에 이제 많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수선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최후하고 회심이 서로 뭐 긴밀하게 정경유착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 최후도 지원을 받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눈치도 있다 보니까 좀 거리는 뒀긴 했어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요거는 거의 뭐 이제 불교사에 능통하신 분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한문 사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좀 뭐냐면 동원해서 적어도 여기와 여기는 떼어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죠. 사유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역사 수의 평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이것도 약간 이제 추론형의 의미도 있어요. 추론 문제 있고 뭐 그냥 평가책 보고 이제 쓸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역사 수업에서 평가의 의미를 다룬 글이고 나는 A 교사의 수업, 다는 이 수업 평가 방법에 관한 A 교사의 메모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가를 보면 역사 수업에서 평가는 뭐 학습 목표에 비추어서 그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이 적절한지 진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목적 평가 수단의 일관성 이런 거죠. 예. 목표하고 그 뭐지 교수 학습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는 강론이 아니라 총론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 목표와 교수 학습 방법 간의 평가 일관성을 강조했다. 요거 자체도 기억을 해두세요. 음. 자, 역사 수업의 실행과 그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학생은 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 정도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사는 평가 결과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자,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는 교육 목표가 도달점, 교육 목표의 도달도 성취도를 이제 여기 도달도라고 했는데 성취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교수 학습을 개선할 수 있죠. 예. 요거 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어제 그 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했는데 보통 15년 교육과정 하면 그 사회과 교육과정 한도 내에서만 내거든요. 총론은 잘 안 내요. 강론 측면에서지. 근데 요거는 총론에서 냈더라고. 예. 그래서 요 총론에서 제가 근거를 찾았어요. 총론에서는 별로 내진 않는데 이렇게 있죠.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들을 확인하고 교수 학습지의 계산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있죠. 아무래도 다음부터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총론에서 좀 냈다는 게 특이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내진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여기 나에 보면 이제 뭐 대한민국 발전 학습 목표가 있고 교수 학습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풀어볼게요. 자, 밑줄치 디귿에 비추어 밑줄치 니은의 사전학습 활동으로 A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거든요.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이 이제 D에 비추어라는 거죠. D에. 어, 여기 D를 이제 찾아보면 여기죠. 인터뷰 질문과 교사의 조언 해가지고 학생의 질문이 있고 교사의 조언이 있죠. 그래갖고 뭐 남들이 모르는 본인만의 일화가 있나요? 인터뷰 목적에 어긋나는 질문하지 마. 당시 당시 직접 찍으신 사진 있나요? 그리고 가족 중에 참여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지나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마라. 논란이 어떻게 생각해? 이건 논란이 있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인터뷰 중에 고사의 조언이 있는데 이걸 비춰서 니은의 사전학습 활동은 이제 뭐냐? 자,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는데 요걸 할 때 이제 뭐냐면 질문할 때 유의사항을 이제 물어보는 거야. 유의사항을 이제 교사들이 좋아해. 그래서 요거는 질문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자, 이건 사전학생 활동은 뭘까요? 학생들이 인터뷰 시 할 예상 질문 내용을 사전에 파악 유의점 알려준다. 유의점이잖아요. 인터뷰할 때 이런 점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요거는 뭐 별다른 근거도 없어요. 예. 그냥 요거하고 요거하고 추론하는 문제거든요. 예. 근거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고 답도 딱 정확히 안 나와. 제가 이제 어, 제시했는데 근데 문맥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답을 예상 답을 적어놓은 거죠. 예.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다. 이건 이런 문제는 추론 문제인데 이건 진짜 운에 맡겨야 된다. 운에 아니면 열심히 국어 공부나 뭐 이렇게 문맥학 문해력을 높이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단원의 니은의 공통된 특성과 평가 방법을 쓰고 밑줄 친 미은의 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니은의 평가 방법을 이제 보면 자,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 발전에 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방법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자료 사이트에서 살펴보고 여러 교수학습 자료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형식의 어떤 학습지를 제공하지 하고 있으나 니은의 목적이 맞지 않고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뭐예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 여러 그 뭐냐면 학습장을 장기적으로 관찰해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학습지를 이제 뭐냐면 제공해서 그 학습지 내용을 이제 파악해갖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왜 안 되냐, 포트폴리오야, 이런 학습지가. 그냥 포트폴리오 자체는 어떤 단답형이나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이제 뭐냐면 암기용을 하는 게 아니야. 단순한 사고 능력 같이. 주로 기억이나 이해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것, 종합적인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수행평가의 목적이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목적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이 학습지 내용 보세요. 여기 다 기입형이잖아. 기입형.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암기죠. 암기. 이걸 가지고 뭐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이런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수학평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고등사고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행 과정의 어떤 사고와 끝을 비교하여 항상 정도를 평가할 수 없죠. 이 사람이 언제 이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고가 아니라 시작이죠. 잘못했었네. 수행 과정의 시작이죠. 사고 난다. 잘못.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항상 정도의 평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가지고 이제 이게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단계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학습지대였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잖아. 얘가 얼마나 이렇게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없죠. 요 시작점 시에서 여기까지 성장하는 가정을 이제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데 가정이 없어. 시작과 끝이 가정이 없고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향상했는지 볼 수 없다. 왜냐면 대부분 똑같은 기입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행 과정의 사고와 끝을 비교해 항상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요 가지고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24년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할게요. 근데 24년 기출문제 분석 아직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내용이 좀 간략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조사 자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11월 달에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